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해군 대만 근문도를 향해 포격 개시. 2. 한국 군사력 중국 밀어내고 세계 4위들 듯. 3. 중 KF-21 비행 중 레이더에 딱 걸렸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드디어 중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군사훈련을 통해 대만 주변에서 위력 시위를 벌이던 중국이 진먼섬을 향해 본격적인 포격을 시작하여 대만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가 긴급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과 함께 중국의 제압에 대응하기 위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긴장 상황에서는 대만과 미국의 타이밍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만은 신중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고 중국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 이 방문이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방문을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만과 미국의 결속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만과 중국 사이의 대결 상황은 미국과 다른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협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지역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중하고 통제된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조정과 중재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대만과 미국은 결의를 갖고 중국의 도발에 맞서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협력과 안보 체계를 통해 이 긴장 상황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난폭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주요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대만을 거론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화민국 혹은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표현을 세계 각국에 강요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당국의 표기 문제에 휩쓸려 대만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상당수에 타이완이 아닌 차이니즈 타이페이를 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발 물러나야 했죠. 올가을 아이폰 14 발매를 앞둔 상황이기에 몸을 숙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분을 사기지 못했는지 중국은 군사행동까지 나섭니다. 펠로시 직전까지는 본격적인 군사행동을 피했던 중국이지만 갑작스럽게 대만 해협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8월 4일부터 7일까지 훈련을 하겠다고 선언한 기간을 넘겨 8일에도 실전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군은 성명을 통해 대만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실전 합동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합동 반잠수함과 해상 실사격 훈련을 중점적으로 조직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해상 실사격 훈련은 중국과 대만 사이 암묵적으로 놓여있는 해상 경계를 넘어 사격을 개시했다는 뜻입니다. 대만을 에워싼 6개 구역의 해역 및 공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영상을 공개하며 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황구시보는 SNS를 통해 훈련 연장 소식을 전하며 중국의 적들을 향해 모욕적인 수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미국과 일본, 호주에 대한 공동 경보이며 순서대로 이 국가들은 종이 호랑이, 종이개, 종이 고양이에 불과하다고 맹렬한 비난을 가했습니다. 연합보와 중앙통신 등 중국 소식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도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감시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총 12대에 해당하는 전투기들이 방공식별구역 ADIZ를 침범했고 대만이 이 사실을 바로 파악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대만은 대만 중국 중간선을 월경한 전투기는 수호이 38대, 제-26 4대, 마지막으로 제-11 4대라고 밝히며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도 중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죠. 일각에서는 대만 정복 시뮬레이션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등장하는 만큼 훈련의 규모가 상당했는데요. 실제로 대만 해협 군사훈련과 별개로 중국 대륙에서도 군사훈련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제73집단군 상륙여단이 대만을 마주보는 푸젠성 남부 해역에서 해상 돌파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지휘 능력과 병종 간 합동작전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밝힌 이번 훈련은 노골적인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 자리였습니다. 적 기갑부대와 후속 병력의 합류를 막고 병력을 신속하게 상륙하는 것을 중점으로 훈련이 진행. 합동훈련에는 공군 병력도 같이 출동했다고 말하며 육해공 3군의 합동훈련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펠로시의 행동에 대한 반발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극렬한 반응을 지켜보는 대만과 미국은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침공을 두려워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문도, 중국어로 진먼섬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중국과 매우 가까운 섬으로 중국 대륙에 위치한 샤먼시와 겨우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원래라면 중국 영토에 속해야 하는 곳이지만 대만의 실효 지배에 놓인 곳으로 대만 중국 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 진먼섬에 결국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9일 진먼섬을 향해 중국이 포격을 실시. 진먼섬 주변은 물론이고 내부까지 포격으로 인해 섬 내부 시설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조용한 밤을 가로지르는 화려한 불꽃 진먼섬 포격은 조용한 밤을 틈타 이뤄졌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던 진먼섬 거주자들은 포격을 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충격을 피했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진먼섬 전역은 전율했다고 합니다. 깨어난 진먼섬 수비병력은 샤먼시에서 날아오는 포격을 향해 맞상대를 하며 포탄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12발 이상의 포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진먼섬은 중국의 공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군사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군을 움직였지만 실제로 진먼섬과 그 주변에 포탄을 날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설마 포격하겠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예상을 보란듯이 중국은 깨고 포를 날린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일찍부터 진먼섬 주변을 탐색하면서 사격을 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8월 4일 중국은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섬으로 보냈습니다. 대만은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섬광탄을 발사했죠. 1950년대에 3번이나 벌어졌던 금문도 포격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은 포탄 47만 발을 대만에 퍼부으며 진먼섬을 향해 본격적인 공격을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먼 수비대는 12만 발을 쏘며 이에 대항했죠. 진먼섬 포격 소식이 대만에 전해지자 차이잉원 총통은 격분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대만 주변을 향해 포격 훈련을 하는 것도 모자라 실제 진먼섬 포격까지 단행한 중국을 향해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같은 중국인에게 포를 쏘는 행위는 중국이 처한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 입을 연 차이잉원은 이번 포격에 대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행위라 진단하며 중국의 행동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군은 전투태세에 돌입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수호를 위해 전 대만인은 중국에 맞설 것이라는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동맹국들의 협력 역시 들어갈 것이라며 중국은 대만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세력과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협박을 잊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진먼섬 포격 이후 대만 전군은 긴급방어 태세에 들어가며 대만 주변의 군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필리핀해에 배치된 로널드 레이건호를 이동 대만 해협 근처까지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키나와 미군 가데나 기지에서 전투기 4대와 공중급유기 2대가 출격. 대만 근처까지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대만 중국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예측이 등장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칼을 꺼내 보복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거기에 더해 최근 미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장거리 미사일, 전자, 사이버 전력 통합부대로 신설한 다영역 특임단 이 최근 루이 맥코드 합동기지를 떠났다고 합니다. MDTF라 불리는 다영역 특임단은 2017년 신설된 조직으로 새로운 전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든 부대로 3,000명 규모의 여단급 부대인데요. 해외 외신인 브레이킹 디펜스를 통해 이들 MDTF가 태평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향한 곳은 대만일 수밖에 없는데요. 통신망 무력과 중요 함선 및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부대인 MDTF는 중국에서도 까다로운 부대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위협적인 조직인데 이 조직이 미국 본토를 벗어난 것입니다. 미국과의 공조를 위해 대만은 현재 숨을 고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주요 부대들이 대만에 집결한다면 전쟁의 향방은 알 수 없어집니다. 먼저 칼을 빼든 중국을 치기 위해 대만과 미국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죠. 조만간 다가올 미국-중국 본격 대결에 앞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시뮬레이션을 돌려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분석했는데요. 핵무기 사용을 배제한 재래식 전투의 결과를 봤을 때 97%의 확률로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상처뿐인 승리라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역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CSIS는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 함대 상당수를 침몰하게 만들고 중국 본토에서 출격한 최신의 전투기를 막는데 미국은 많은 물자를 소모해야 한다고 바라봤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미국이 그래도 손해를 덜 보는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한국의 개입. 한국의 강력한 해군과 미사일 투하가 뒷받침된다면 결과값에 상당한 차이를 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동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병력을 무장하고 있는 한국의 도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만 중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 볼 수 있는 상황. 조만간 닥쳐올 하나의 중국을 위한 전쟁 속에서 한국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며 아나무인으로 세계에 민폐를 끼쳐온 중국이 무릎을 꿇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 단연코 군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무기창고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지난 6일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평론가 중의 한 명인 중국 해군군사학술연구소의 이걸은 한국의 무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을 보면 해당 무기의 생산 기술을 상대국에 전수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상대에게 파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S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이유가 해당 무기를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생산 라인까지 현지에 제공해 줍니다. 터키를 포함 외국의 생산 라인들이 한국보다는 못하니까요. 이런 이유로 최근 한국이 무기 판매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을 앞지르는 것입니다. 이러자 현재 무기 수출국 4위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중국 언론들이 요즘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영뉴스는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한국의 방산사업, 세계 4위로 도약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내더니 14일 소우 뉴스는 한국이 세계 4위 붙기 20국이 뇌려하는데 과연 한국은 중국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만 봐도 상당히 쫄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는 1년에 고작 한두 번 한국의 무기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던 중국의 CCTV는 최근 9월, 10월 연달아 한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각종 무기 및 판매 방법에 대해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만큼 중국이 현재 한국에게 바짝 쫓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산 무기의 수출 호조에 대해 눈부신 실적을 거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원천 기술이 없이 미국이나 독일, 영국의 기술을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명한 군사평론가 송이창은 지난 11일 방송에서 오히려 한국의 기술 집약과 계승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가 무기 판매에 기여를 하고 있다. 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설계사 혹은 장인들, 제조업자나 기업들은 산업화가 진행 발전할 때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핵심 멤버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투자만 이뤄진다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서방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한국은 설계사나 기업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단결력이 더해지니 돈은 알아서 입금되는 것이고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 예컨대 탱크, 장갑차, 자주포, 함정 등 그들이 만들기만 하면 돈이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칩을 포함해서 또다시 미친 듯이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 한국의 무기 발전 및 국방공업 생산 라인 체계에 관해 토론을 이어가던 중 앞서 등장한 군사평론가 송이창은 한글의 유인점과 특징성이 한국의 군수산업 기업들의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라는 기존에 들을 수 없었던 논리를 펼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함축적이잖아요. 우리는 작은 것을 봐도 늘 많은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작은 것을 봐도 그 안에 암시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한자 안에 포함된 것들이 많죠. 한글을 보면 수많은 부분들이 각종 조사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논리와 낭만도 있습니다. 이게 일어와 다른데 일어는 너무 복잡하고 반드시 한자를 이용해 그 깊은 뜻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소리만 내도 뒤쪽에 있는 동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사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수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길지도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것들을 말하죠. 이러니 쉽게 이해가 되고 길게 붙여서 말하지 않아도 세밀하죠. 여기에 많은 유연성까지 담겨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화적 독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곧 한국의 문화이니까요. 말할 때 보면
한국어를 들으면 농담이지만 중국의 어느 성의 방언처럼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한글 안에 그들만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CCTV 군사 관련 프로그램들은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장비 대다수는 외국의 성숙한 기술을 빌려간 것이며, 그 예로 T-50 고등훈련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설계를 맡았고 엔진 등 핵심 설비도 미국에서 왔으며, K2 흑표전차 변속기는 독일 기술이다 라고 전하는 등 기술력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 라는 논조를 중심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기 기술의 집대성인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자 지난 10월 12일 이러한 평가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21세기 202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5세대 전투기 KF-21 스텔스 전투기가 2021년 처음으로 시제기가 출고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수공업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0, 20년 단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전체 항공공업 기술자들과 설계자들이 자체적으로 2호 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개발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한국의 항공공업 산업이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KF-21이 전체 생산 라인을 보면 부품의 조립까지 포함해서요, 레이더까지 한국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능동형 정밀 접근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이 레이더 기술 역시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기술적 도움을 일부 얻긴 했지만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연구 개발했다는 것은 큰 비약적 발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의 저런 장점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생각 좀 하자. 한국산 무기가 서방으로 팔려나간다는 것은 한국 무기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 한국이 말하는 문자라는 것은 줄국어 발음 기호를 한국어로 옮긴 것에 불과해. 한글이 유연성이 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아직도 한자로 쓰나요? 한국이 최근 무섭게 발전하긴 하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적수야. K9이 판매량을 이해하려면 화웨이 핸드폰이 잘 팔리는지 삼성폰이 잘 팔리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중국의 섬급 도시점도 밖에 안 되는데도 선박, 군수, 자동차, 반도체들에서 세계 선두에 있으니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 하겠어. 만만히 볼 나라가 아냐. 최첨단 제조나 정보화 쪽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나라에서 저런 문기들 만들어내는 것 보면 배울 점이 문명 있단 말이야.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군수산업처럼 다른 분야들도 모두 잘 돼서 몇 년 전 중국은 탐지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하는 초지평선 레이더를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텐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레이더는 서울과 도쿄 방향을 겨냥해 배치되었고, 이것이 두 번째 배치인데요. 이미 후베이, 허난, 안후이 세 개 성의 교차 지점에 설치해 놓은 첫 번째 레이더가 남중국해와 오키나와를 감시하고 있죠. 이 둘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중국은 한국, 일본의 전 국토를 넘어 서태평양 전역까지도 모두 뒤덮는 시야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이 THAAD를 배치한 일로 중국이 길길이 날뛰면서 보복까지 했던 것을 떠올리면 내로남불 그 자체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중국판 THAAD 레이더가 배치됐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이 사건은 의외로 별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우리 힘으로는 중국 땅에 있는 레이더를 어찌해 볼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처럼 외교정치적인 보복을 할 만한 힘이 없었을 뿐더러 유사시에 직접 레이더를 타격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해서 한국은 그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힘을 조만간 한국이 얻을 수도 있다는데요. 무슨 방법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파죽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전선 북부의 땅을 대부분 수복하고 동부를 공략 중이죠. 얼마 전에는 전선 동부의 주요 거점인 도네츠크 공항까지 탈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기세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남부와 크림 반도까지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전부 되찾고 승전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세는 미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몇 달 전부터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군은 익히 알려진 HIMARS를 통한 정밀 타격에 더해 숨겨진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전장의 제공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될 만한 물자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헐레벌떡 도망만 치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이 빛나는 활약의 주인공은 바로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수복 작전에서 성과를 거둔 데에는 미국이 지원한 함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함은 공중 투발에서 반경 145km 내의 레이더 전파 발신지를 추적 및 타격합니다. 이를 통해 S-400을 비롯한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시켰고 제공권을 잃어버린 러시아군을 일방적으로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도 공식적으로 함을 지원한 사실을 대놓고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의 무기를 잘 사용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공 MD 시설을 함이 제거하면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깨끗이 닦인 길 위로 HIMARS가 쏜 미사일이 날아가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SEAD라고 부르는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방공망 제압작전 SEAD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적 방공망의 사각이나 음영지역을 찾아내 그 경로로 정찰기를 보내서 적 레이더의 패턴과 종류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전 능력을 지닌 항공기를 보내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에 맞춘 강력한 노이즈를 발생시켜 적 레이더와 레이더 기반 방공 무기 마비시킵니다. 세 번째로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서 눈이 멀어버린 적 방공포대를 일방적으로 파괴합니다.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를 추하게 패퇴시키며 SEAD 작전의 효용을 완벽하게 증명한 셈인데요. 효과가 확실한 대신 매우 위험한 데다가 다양한 첨단 무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도 중국이 내세운 반접근 지역거부 A2, AD 전략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방공체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에 돌연선이라는 방어선을 멋대로 2개나 그어놓고 그 안에서의 패권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대만과 한국은 이미 제1도련선 안에 들어있어 중국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중화사상 특유의 오만함 때문에 불쾌한 일이면서도 유사시에는 도련선 안의 국가 정도는 간단하게 소나기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보이는데요. 한국이 이들의 마수에서 벗어나려면 중국 본토에서 튀어나오는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단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를 통해 곧 미국 항모전단과 ICBM의 접근을 거부하는 도련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배치한 초수평선 레이더 역시 이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스텔스기조차 중국에 들키지 않고 이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는 미국에서 사온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 2세자릿수 정도 있고 AESA 레이더와 자체 개발한 전자전 포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나마 SEAD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국산 전투기인 KF-21N은 함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미국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KF-21의 통합을 거부한 미사일 중에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AMRAAM 공대공 미사일에 더불어 함 대레이더 미사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IRIS-T와 MBDA 미티어로 공대공 미사일은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지만 아쉽게도 대레이더 미사일만큼은 아직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SEAD 작전을 수행하려면 함이 통합되어 있는 F-35A, F-15K, KF-16 세 기종 중 하나를 투입해야만 하는데요. SEAD 작전은 제발로 적의 방공망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인데 F-35A는 현재 공군 최대의 전력인 만큼 실패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고 F-15K와 KF-16은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기에 불과해서 파일럿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SEAD 작전에서는 F-15K나 KF-16이 위험을 무름쓰고 방공망을 다 제압하는 사전 작업을 마쳐놓은 뒤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전투기는 너무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고 기껏 새롭게 만든 KF-21은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에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의 SEAD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SEAD 작전 능력의 국산화죠. 하지만 무기 국산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특기. 한국은 망설이지 않고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것 단추는 바로 KF-21의 전자전기였는데요. 이미 원천 기술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KF-21의 파생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였죠. 적 레이더 정보 수집 후 직접 진입해 레이더에 재밍을 거는 역할은 전자전기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항공기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AESA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런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뿐이지 원래대로의 운용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출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전기를 활용할 때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제한적인 SEAD 작전에 동원하려 했던 제민 기체는 개량을 통해 AESA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 KF-1UV였고, 이를 국산 AESA와 전자전 포드를 탑재한 KF-21 전자전기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함을 대체하는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용 조건이 갖춰집니다. 에드는 2020년에 이미 KF-21로 운용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개념 연구를 공개했는데요. 대레이더 미사일과 부속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SEAD 능력을 미국 공군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공개한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의 능력 요구 목록을 보면 블락 1, 블락 2로 나누어 개발하면서 블락 1에서 함 이상의 성능을, 블락 2에서 미국의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 AARGM과 동급의 성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역 RF 표적 식별 및 수동광학 이중 모드 시기 개발, 위치 기반 GPS, INS 항법 기능 추가, 타겟팅 포드 개발, 자체 연동 임무 계획 시스템 개발, 조종사 인터페이스 및 표적 식별 장치와의 통합 등 핵심 제반 시스템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공개한 것이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암위 형상입니다. 미군이 개발 중인 AARGM과 흡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AARGM은 함 대비 사정거리 더 늘어나고 더 빨라질 예정으로 250km 내의 표적을 마하 2.5 이상의 속도로 타격하게 된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에도 제밍에 저항하는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기파 기반 시커가 적의 제밍에 모두 무력화되더라도 밀리파 레이더를 이용해서 목표를 끝까지 쫓는다고 합니다.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암이 AARGM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 성능까지 모두 따라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드디어 중국이 과거 초수평선 레이더를 배치하며 내로남불식으로 나왔던 일의 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한테 그랬던 것처럼 유사시엔 한국도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눈을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해 남의 국토를 엿보던 중국도 이젠 대레이더 미사일에 방공망을 뚫리고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발이 현무 미사일에 온 국토가 벌집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의 THAAD 배치를 빌미로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제 진짜 보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A2, AD를 무너뜨려주면 서방의 군대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국군의 SEAD 능력 확보는 전투력 제고나 자주 국방의 측면 외에도 중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견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 이런 잠재력이 있는 한은 오만한 중국이 감히 한국을 넘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한국의 방산 기술자분들이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진핑이 곧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지시할 것이라는 미국 CIA 국장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화들짝 놀란 대만 내 미국 기업들과 다른 해외 기업들이 대만에서 완전 철수해 한국으로 대이동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시 주석은 통일, 즉 대만을 장악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면서도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그가 군에게 2027년이 지나기 전에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건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전투력을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며 2027년은 올해 20차당 대회에서 3연임이 확실시되는 시 주석의 4연임을 결정할 21차당 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번스 국장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 주석은 러시아군의 저조한 성과에 어느 정도 정신이 든 것 같다. 라며 중국 지도부는 침공한 국가의 국민이 엄청난 용기와 끈기로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만군이 얼마나 강하게 저항할지를 모두 계산한 뒤
이를 한 번에 압도할 초대 규모 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만 내 글로벌 기업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지금부터 5년 뒤인 2027년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공장과 인력을 다른 국가로 옮기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홍콩을 무력으로 장악했을 당시에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홍콩에서 서울로 대규모 이동한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 경제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단연 TSMC입니다. TSMC가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보니 TSMC 때문에 대만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대만에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고 TSMC와 협력 관계에 있는 수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조차 대만의 폭스콘의 아이폰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공격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대만을 떠나 반도체 허브인 한국으로 온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을 버리고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삼성이 2027년까지 1.4 나노 양산을 성공시키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이후 한국으로 옮기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과 밀월 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도 대만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실제 일본 A사는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 착수했고 또 다른 일본 B사도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한국으로 통째로 옮겨버렸습니다. 한 반도체 소재 업체 관계자는 해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한국행은 자국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물밑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탈중국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어 3부터 5년 후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만의 지상파 방송국이 얼마 전 대한민국의 태극기에 코로나 문양을 합성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가 하면 대만의 폭스콘 회장은 한국의 삼성전자를 무너뜨리는 게 나의 인생 목표다 라며 대놓고 혐한 사상을 드러냈고 대만의 TSMC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자신들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대놓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CIA 국장에 의해 앞으로 5년 내로 시진핑이 대만을 점령하려 한다는 계획이 밝혀지면서 글로벌 기업들 심지어 대만과 밀월 관계에 있는 일본마저 대만에서 철수해 한국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대만은 한국을 조롱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인데 대만의 진정한 공식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은 너무나 낮아 보입니다.